반갑습니다. KBS 창원 신년기획 2020년 경제전망의 사회를 맡은 신유진입니다. 작년 이맘때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9년을 달크닝 스카이, 어두워지는 하늘에 비유했습니다. 실제 작년 우리 경제는 산업 구조 조정과 투자 위축, 또 거기에 고용 없는 저성장의 먹구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2020년엔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세 분의 경제 전문가들 모시고 2회에 걸쳐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또 그 속의 경남 경제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세 분의 경제 전문가들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과 발제를 맡아주신 분인데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포스코 경영연구원 김상윤 수석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박정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세 분의 토론에 앞서서 먼저 2020년 경제전망 베스트셀러 저자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님의 발제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9년을 떠나보내고 있는 시점이죠. 2019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2018년 당시 2019년 경제전망을 내면서 2019년은 결정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결정점. 네, 2019년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다.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대표님들도 정말 2019년 어렵다. 뭐 집에서 살림살이 하시는 주부 여러분들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2019년 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결정도 너무나 중요한 한 해다라는 의미에서 결정점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경제전망 책을 내면서 많은 지인들이 질문을 해요. 위기 온다던데? 현금 장전하라던데? 위기 오면 그때 뭐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위기가 올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질문을 해요. 도대체 누가 그럽니까? 2020년은 반등의 해, 완만한 회복의 국면이 시작되는 대전환점인데 따라해주세요. 대전환점. 그렇게 대전환점이 시작되는 해인데 왜 자꾸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쩌면 이런 경제적 환경에서 이러한 경제적 환경으로 전혀 다른 환경으로 우리는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경제가 바뀔 것인지, 내가 처해 있는 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런 바뀌는 경제적 환경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기회가 있다면 준비를 해서 기회를 포착하고, 어떤 위험 요인이 앞에 있다면 또 준비를 해서 그런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2020년은 대전환점이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그래서 2020년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 이슈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경제 이슈는 바로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세계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제롬 파월 의장은 이미 2019년 하반기에 금리를 3차례 인하합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이 더 투자를 진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죠. 역시 세계적으로 그러할 것인가? 네, 세계적으로 그러합니다.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지만 여러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도입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전환됩니다. 유로존도, 영국도, 일본도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흥국은요? 신흥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가 이제 부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일어나는 그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게 바로 2020년의
중요한 하나의 경제적 현상 그리고 이슈, 첫 번째 대전환점의 이슈입니다. 두 번째, 미중 무역 분쟁 장기전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주제로 많은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기본적으로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무역 규모에서 수출국 순위에서 중국이 이미 1위로 압도적으로 올라가면서 미국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이거 그만두면 안 되겠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는데? 이제 뭔가 중국을 압박해야겠네?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겠다.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그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런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될 텐데 중국이 미국의 특허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요 IT 기업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도 중국의 여러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기업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만큼 쫓아가고 있어요.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전으로 끝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목에서 한국 경제에 있을 가장 중요한 현안 뭐가 있을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정말 한국 등은 언제 터질까? 바로 2020년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이 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WTO에 제기를 합니다. 아니 말이야. 아니 OECD 회원국이 아직도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나라들이 있어. 이 WTO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무관세로 거래한다는 뜻인데 아니 선진국이 이런 GDP 수준으로 세계 20위권 나라가 고소득 국가가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인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이 기준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이런 경제 대국들이 아직도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나라들이 있어. 우리나라 현행 쌀에 대해서 몇 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있을까요? 답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현재 50%? 100%? 150%? 현재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도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 어떤 산업에 한해서? 농산업에 한해서.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이 되는 과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나라들에 대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고 역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선언을 하죠. 결국 우리는 2020년 한 해 관세 높게 유지해서 우리나라 농산업을 보호했던 그 관세를 대폭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 농업 보조금도 대폭 낮춰나가야 하는 상황에 열렸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눴던 한일 무역 전쟁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죠. 2020년에도 장기전이 될 것인가? 장기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격화되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의 일본 수출도 마이너스 7%, 그리고 일본의 한국 수출도 마이너스 14%. 양국이 서로 피해가 갔는데 특히 누가 더 피해가 갔어요? 일본이 더 피해가 갔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가 어떻는가? IMF는 일본 경제 성장률을 2020년에 0.5%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서 잃어버린 30년화 되어가고 있어요. 내가 불량배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건강할 때 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아파서 몸살 감기에 누워 있는데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경제가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그 영향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그 영향이 일본에 더 컸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무역 전쟁, 갈등 이런 것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2019년보다 20년에 더 격화되긴 어려울 것이다. 특히 2020년에 중요한 일본의 이슈가 있죠. 그렇죠. 올림픽입니다. 2020년에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돼요. 이 올림픽에서 뭐를 보이려고 하나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마치 평창올림픽 때 5G를 선보였던 것처럼 일본은 올림픽 때 수소사회를 내보일 겁니다. 성화봉송을 수소로 할 거고요. 수소버스로 올림픽 스테디움까지 모든
그 선수들을 이송시킬 거예요. 중간중간에 일부러 수소 충전 인프라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모습도 시연할 겁니다. 우리는 수소 경제를 이만큼 리딩하고 있음을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부터 뭔가 벗어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과 갈등을 계속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런 관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일 무역전전이 2019년보다 20년에 더 격화되긴 어렵겠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께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반등신흥국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반등신흥국. 2019년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게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이 저점이고 2020년은 반등합니다. 반등하는데 특히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선진국 권역과 신흥국 권역을 구분해 보면 선진국들은 2020년 더 안 좋아져요. 근데 2020년 EMD,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들은 뚜렷한 반등을 합니다. 자, 이제 IMF의 전망을 볼게요. IMF는 이번에 처음으로 그룹 오브 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그룹 오브 포라는 단어 안에는 중국, 일본, 유로존, 미국 이 4개 권역이 들어가요.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 이거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란색은 크게 하락하죠. 세계 경제 성장률은 크게 하락하다가 2019년에 저점을 찍고 2020년 어떻게 됩니까? 반등하죠. 뚜렷한 반등.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4개 권역, 빨간색은 어때요? 20년 더 하락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세계 경제의 침체가 아니라 이 4개 권역의 침체고, 이들을 뺀 나머지 나라들, 그 수많은 신흥국들은 뚜렷한 반등을 한다라는 것이 IMF의 전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미국, 유로존, 일본 다 우하향하죠. 그러면 선진국, 또 중국도 보십시오. 중국도 14.3%를 찍다가 한때는, 지금은 쭉 하락해서 구조적으로 5.8%. 2020년 중국 경제를 상징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 하나가 처음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대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 경제가 안 좋게 흘러간다. 구조적으로 안 좋게 굴러간다. 그럼 이 4개 권역을 빼고 나머지를 본다면 바로 신흥개도국들 다 같이 우상향하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은 우상향하는 흐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우리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 더 해외 시장을 발굴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수출 전략을 꿰야 될까? 이런 대목들이 기왕이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의존적인 나라라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면 부상하는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유지되는 해, 그게 2020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바로 거대 FTA 추진입니다. RCEP, RCEP이라는 것이 지금 결성되어가는 과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RCEP, 이 거대 FTA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인도의 이 협정문 동의만 안 한 상태고, 인도만 동의하면 RCEP이라는 것이 체결됩니다. RCEP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시아 신흥국들 10개국 더하기 한중일 더하기 인도, 호주, 뉴질랜드 16개 거대국의 하나의 거대한 경제통합 에어리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FTA라고 볼 수 있고, 물론 EU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결속력의 차이는 크게 나지만 거대한 그 EU라는 그런 경제통합의 모습처럼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통합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이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입니다. 절반. 세계 GDP의 30%가 넘어서요. 이런 거대한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런 나라들과의 경제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아시아 신흥국의 뚜렷한 부상 속에 우리나라는 이런 다양한 아세안 국가와의 수출 거래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그대로일 것인가? 우리나라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호회가 만들어졌어요. 저랑 이렇게 30분이 저랑 같이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차피 동호회가 만들어졌으니 우리끼리 조금 30대끼리 친해볼까? 40대끼리 친해볼까? 하는 모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냥 길 가다가 우리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는 못해도 하나의 동호회가 결성이 되니까 그 안에서 나름대로 몇몇 사람들끼리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대 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개별국 간의 FTA가 더 확장적으로 추진됩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중일 FTA도 10여 년 동안 논의만 진행되어 왔는데 드디어 뭔가 하나의 기대되는 대목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중일 FTA라는 것이 이미 거대 FTA 안에 거대한 동호회 안에 우리가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 우리끼리 조금 더 결속력 있게 교역해볼까 하는 논의가 더 집중적으로 시작되는 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신남방 정책으로의 기회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세계 경제 현안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IMF는 2019년 저점을 기록할 것이다. 근래 들어 가장 낮은 3.0%의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그리고 2020년은 3.4%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반등세가 유지될 것이다. 다만 선진국들은 2020년 더 안 좋게 굴러가고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신흥국들은 뚜렷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결국 몇 명이 평균 성적 우리 반평균 깎아먹고 있는데 그 전에 좀 잘 못하던 친구들이 성적이 엄청나게 오르는 느낌. 그래서 반평균 성적이 올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2020년 세계 경제가 반등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 짧은 발제 속에서 2020년 어떤 경제적 현안이 펼쳐질지 많이 들어오십니까? 이상으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국의 통화 정책부터 한일 무역 전쟁 그리고 반등 신흥국까지 광범위한 세계 경제의 핵심을 콕콕 집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젠 세 분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금리 인하와 세계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입니다.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도입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통화 정책으로 전환했고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질문이 먼저 듭니다. 한국은 기준금리 어떻게 할까? 혹시 이 현안에 대한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난주죠. 12월 27일 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이제 통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완화적인 정책을 쓰겠다. 그런데 덧붙여서 한 얘기가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 다양한 그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최근 상황이 돈맥 경화 상황입니다. 돈이 돌지 않죠. 금리 인하를 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소비도 진작돼야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정책적으로 강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초점이 맞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2019년에 우리 한국 경제도 두 차례의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 회복되지 않았지 않느냐. 금리를 인하해도 기업들의 투자 진작으로 연결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돈맥 경화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또 경기 부양적인 재정 정책까지 맞물려서 뭔가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말 그대로의 하나의 모멘텀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미국 대선 전과 후로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전에는 어떤 미봉책으로 간단한 합의를 통해서 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2차, 3차 이제 무역 협상에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무역 협상이 1차는 뭐고 2차는 뭐고 3차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말 그대로 여러 난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1차라는 것은 가장 양국 간에 합의하기가 쉬운 내용들을 가지고 딜을 보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국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조인 날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2차, 3차는 더욱더 큰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대선 전에 무엇인가 성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단 미봉책으로 휴전을 하고 본격적인 싸움은 2차, 3차 대선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현안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그런 장기전의 모습을 띌 텐데 2019년과 20년만을 보고 비교를 해본다면 2019년만큼 그렇게 격화된 흐름을 이어가진 않겠다. 2020년은 조금 더 완화된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세계 경제의 가장 불확실한 요소, 불확실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 왔는데 이 흐름이 어느 정도 꺾였다가 장기전이 되더라도 꺾였다가 휴전했다가 가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 경제,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실제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이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정치적인 현안으로 좀 비춰지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산업 헤게모니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난 30년간의 그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면서 주력으로 성장한 산업은 제조업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은 ICT 산업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제 ICT 산업에서 중국이 미국을 급격하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제조업은 중국의 중심을 내줬지만은 ICT 산업만큼은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그 지략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그 이슈가 되면서 되게 부각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웨이라는 기업인데요. 예. 네. 그 저 뭔가 다른 기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웨이라는 기업의 그 네. 설립 그 한번 역사를 살펴보면은 네. 실제로 하웨이 기업이 우리가 1987년에 설립이 됐는데 네. 그 중국의 장교 출신이 CEO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그 군 납품 물량을 이제 수급을 하면서 성장을 한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것이 5G 장비를 미국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걸 막았죠. 그 이유가 이제 5G 중국 장비들이 미국에 깔리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기업이든 소비자든 많은 데이터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데이터를 보유한 어떤 기업에 달려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ICT 산업을 중국의 성장을 이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서 하웨이를 먼저 때린 것이고요. 네. 다양한 그런 지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이 될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더 격화되는 흐름이 그런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은 들지만 미시적으로 접근했을 때 몇 개 기업들을 때리는 그런 모습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회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제가 앞에 발제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농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우리 큰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전화를 드려서 뭐라고 했냐면 농작물을 좀 전환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수입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농사를 짓는 농부와 그렇지 않은 농부는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우리 토론 주제가 될 텐데요. 한일 무역 전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 위협인가 기회인가? 어떻게 보세요? 한일 무역 전쟁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또 이게 위협이 될까요? 기회가 될까요? 한번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은 사실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네. 사실 경제적인 이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경제 분야에서는 무슨 우리가 사이가 좋다라는 표현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그 어떻게 보면 윈윈 구조를 그동안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건 사실 한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포함되는 건데요. 그간에는 중국이 어떤 제품의 완성품을 만든다면 네. 한국은 그 완성품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를 제공하고 일본은 그 부품 소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계 장치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제공했어요. 네. 우리는 또 그 부품 소재를 받아다가 다시 중간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곧이어서 한국과 일본 수출도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는 서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치적 이슈가 불거진 거라서 사실 경제 내부에서는 이걸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이슈가 많아지고 있고요. 네. 특히 아베
아베 근처에 있는 많은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구조가. 국회의원들이 아베에게 압력을 넣는 쪽이 누구냐 하면 가장 크게 아베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야 이런 것보다도 같은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인데요. 제일 크게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일본의 저 소규모 지자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입니다. 네. 그동안 한국 국민들의 그 관광 수지로 지역의 경제를 끌어가고 있었던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라는 게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한일 무역 갈등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해결되지 않는 여러 주요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이 전쟁은 2020년 더 격화되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일 무역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정말 독이 됐을까요? 아니면 기회였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그 한일 무역 분쟁을 하면서 이슈가 된 그 영역이 이제 소부장이라 그러죠. 그렇죠. 소재, 부품, 장비 영역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또 하나의 독립 전쟁이라 볼 수 있죠.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영역에서 일본으로부터 의존도를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이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고 그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한일 무역 분쟁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그 어떤 경쟁력 격차가 많이 좁혀진 부분,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부분을 되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영역마저도 한국이 기술 독립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이제 일본으로서는 더욱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영역의 독립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떤 산업 관점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 한일 무역 전쟁이 실제로 서막이 열리면서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가장 뼈아픈 대목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산업에 있어서는 절대 어떤 나라의 외침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2020년에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있어서는 이런 산업을 우리 스스로 내재화하자, 자립화하자 하는 방향으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경남에 계시는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소재를 개발하겠다 하는 관심 그리고 의사가 있었다면 기왕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R&D 예산을 활용해서 이 소재 개발에 좀 더 뛰어드시고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투자 진작이 펼쳐지면서 한국 경제가 또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고질적인 한국 경제의 구조를 좀 탈바꿈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잠시 방청객들의 질문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또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세계 경제 강의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경남에 사는 우리가 꼭 세계 경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먼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의문이 드는데 혹시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대학생이라고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현안이 취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단 한 번도 세계 경제와 동떨어져서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한국 경제도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죠. 그럼 한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3대 경제 주체, 여러분 가계, 기업, 정부, 이 경제 주체들도 같이 한국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맞물려 가는 겁니다. 취업 관점에서 꼭 말씀을 드려보면 기업은 결국 이런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라는 흐름, 경제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죠. 그럼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나름대로 전략적인 방향성을 다시 선정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어떤 당면한 경제적 환경 변화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고 그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면접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십시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한일 갈등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경남 기업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인 대기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에서 제품 개발을 할 때 부품 수입을 일본에서 하던 거를 독일이나 미국 등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지연되고 사업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그러한 일까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전이 언제든지 좀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고 또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럴 때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기업 내부, 일본의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러브콜을 정말 많이 보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특히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플랫폼 사업과 관련된 것은 그 1호 굉장히 큰 딜이 하나 있었죠. 우리 네이버와 일본의 야후재팬이 크게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분절적으로 사업을 따로 꾸려 나갔을 때 확장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양쪽에서 모두 실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일본 기업도 과거와는 달리 문호를 열어놓고 있으려는 파트가 있고요. 반대로 부품 소재 기계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커다란 화두가 됐던 건 큰 호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역 역조를 일본으로부터 많이 거둬왔던 것을 다시 돌이킬 수가 있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품 소재 기계 장치를 일본이 저렇게 세계 최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가장 근저의 원리는 그 생태계가 평생 고용에 근거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즉 그들 분야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품 소재 기계 장치는 말 그대로 가족 기업이고요.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자식이 다시 손주가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종신 고용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암묵지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없이 단순히 정부에서 정책적인 자금만 집행한다고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부품 소재 기계 장치 아마 질문하신 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내재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었던 바로 반등신흥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된다. 근데 선진국들은 깔아앉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해서요. 근데 나머지 신흥국들,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이 뚜렷한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흥국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반등하는데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신흥국 이머징 마켓이라 그러죠. 네. 이머징 마켓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세계 경제가 저점을 지나서 다시 반등을 하는 기회를 모색할 때 아무래도 그 이머징 국가들의 반등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경제 규모가 작고 어떻게 보면은 좀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머징 마켓을 좀 집중해서 2020년에는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그 개인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는 것은 중요한데 다만 우리가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 미약한 반등이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조금 더 비교적 그 반등 폭이 크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완연한 회복 기세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 정책이나 이제 기업 전략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차이나 엑소더스를 비롯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몰려 있던 그런 그 리소스들이 신흥국으로 조금 이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그 차원을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어떤 그 생산 기지를 구축한 기업들은 그 중국의 대안적 시장으로서 신흥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신흥국들이 아무래도 성장률을 높이다 보면은 SOC 신규 인프라 투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혹은 기업적으로도 좀 진출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다양한 그 디지털 신규 플랫폼들이 그 신흥 시장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주셨는데요. 네. 반등 신흥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배경, 이유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기업 경영하던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인건비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서 중국의 최저임금이 주변 아시아 신흥국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서 기업 경영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중국에서 제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의 별명이 더 이상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게 되어가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기업들이 많은 나라들에서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중국에서 제조한 그 제품을 이제 관세 내고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 그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런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현상, 이런 떠나는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 신흥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반등 신흥국의 이슈가 2020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 기업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혹시 좋은 메시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흥국이 급격하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아까 그 김광수 실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제조 거점이 상실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관세 부과로 인해서 더 이상 중국에서 생산했었을 때 선진국에 수출하는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국가를 바탕으로 한 여러 신흥국의 공장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흥국 시장에 바로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빨리요. 게다가 이 신흥국 국민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랑 달리 평균 국민의 평균 연령이 20대인 곳 또는 30대인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젊은 국민들, 젊은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만불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덜 했고요.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덜 했지만 이제 그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여기에 보다 우리가 관심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차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아닙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거의 범국민적인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어차피 의존도가 높을 거라면 지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구조라기보다는 부상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수출 시장 혹은 공급 사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존도를 부상하는 신흥국에 집중해서 높여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또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자 관련 팁을 또 드린다면 역시 부상하는 신흥국에 관심을 가져라. 결국 이 신흥국 ETF 같은 투자 상품을 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월드뱅크나 IMF도 반등 신흥국들 이런 아시아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쩌면 그 상승하는 가치가 상승폭이 가장 높은 영역에 나의 자산을 옮기는 것이 바로 재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 부상하는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투자 관심을 좀 집중시켜 본다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부상하는 아시아 신흥국 또 반등 신흥국이라는 주제를 또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대 FTA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신남방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돌파구라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겠는데 먼저 RCEP 과연 체결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최근에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서 그 RCEP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돌파구인 거거든요. 이제 어떤 신흥 시장들과 그리고 포함한 이제 아시아 국가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새로운 그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경제 권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이제 기회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저는 체결이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인도의 참여는 지금 조금 미지수이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 있고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최근에 뭐 중국의 뭐 어떤 사드 배치 이슈부터 시작해서 미중 간 어떤 무역 분쟁, 한국과 일본 간의 또 무역 분쟁, 뭐 다양한 우리 압박 요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서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RCEP
체결될까요? 어떤 형태로 또 체결될까요? 어떤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RCEP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이지 이 가능성을 타진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제1, 2 수출국 하면 다들 아세요. 중국과 미국이요. 근데 세 번째가 어딥니까? 라고 여쭤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베트남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이미 교역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아세안 지역에서 교두보를 미리 진작부터 확보하고 있었던 두 세력이 있죠. 아세안 지역을 바탕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은 화교 자본을 중심으로 한 중국이 굉장히 자리매김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 남방부는 일본이 많은 부분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RCEP이라는 교역 조건의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미얀마만 하더라도 우리 시중은행 10개가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진행하고 있는 이 현재 진행형인 사업들이 RCEP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RCEP이라는 단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 제가 또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서 좀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이 FTA라는 거예요. FTA라는 것은 또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해당 참여국끼리 우리 무관세로 거래하자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했던 보호무역주의, 무역전쟁, 관세로 압박해서 교역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 그런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대응책이 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책, 격돌, 바로 자유무역주의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우리 거래 당사국끼리는 적어도 우리끼리는 자유롭게 관세 없이 무역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FTA라고 볼 수 있는데 그 FTA 중에 거대 FTA, 바로 메가 FTA, RCEP이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신남방 정책, 이런 RCEP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주요 동남아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책, 중요한 정책 기조, 신남방 정책 어떻게 탄력을 받을까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산업적 관점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이 부분 혹시 코멘트 주시면 어떨까요? 뭐 일단 RCEP이 이제 체결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산업적 혜택은 뭐 기본적으로 그 역내에는 뭐 전기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기본적으로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물류라든지 금융 등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다 보면은 필요한 그런 산업들, 성장 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투자 확대라든지 수혜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한 가지 그 문화 산업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최근에 사실 그 박항서 감독님께서 네. 베트남을 막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결국은 어떤 정치인, 뭐 어떤 그 어떤 대사보다도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BTS도 그렇고요, 뭐 문화 산업 열풍이 그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 상당히 강타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기존 산업들, 뭐 주력 제조업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산업들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문화 산업 부분에서도 어떤 신흥국,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진출을 좀 확장을 하면서 결국은 RCEP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혹은 그 동남아의 어떤 그 저력을 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남방 정책으로서의 우리 산업적 기회, 또 어떤 대응,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 RCEP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또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 우리 김광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만약에 하게 된 경우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재선을 한 대통령과 재선하기 전 대통령 누가 더 힘이 세냐 하면 재선을 하고 나서가 훨씬 더 힘이 막강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트럼프와 같이 야심가들은요 자기의 역사에 남기를 기대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무엇보다도 중국이란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중국 경제가 위축될 요인도 많고 그렇다고 지금 중국이 다른 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중 중국 회의에서도 시진핑의 다음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천민허라든가 후춘호, 하 이런 사람들이 상임위원장으로 등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대외적인 성과를 내렸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새로운 대항마를 빨리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내수 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도 평균 수명이 평균 연령이 이제 50세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왕성한 호기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알셉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면 그동안 우리가 학습이 덜 됐던 중국이나 미국보다 학습이 덜 됐던 이들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일본이 이들 국가를 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비교하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알셉과 체결되고 있는 이 많은 국가들은 한국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이 두 분 학자분들께 여쭤보신다면 이 명품의 사전적 정의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의가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명품의 사전적 정의 말고 사회적 정의는 짝퉁이 있으면 명품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산 제품의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즉 이들 국가들에게 한국은요, 아시아의 밀라노고 아시아의 이태리예요. 한국은 정말 좋은 제품, 예쁜 제품,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주로 이제 5가지 세계 경제 이슈에 걸쳐서 심층적으로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많이 좀 세계 경제가 2020년 먼저 들여다 보여지십니까?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 어떻게 될까? 세계 경제는 앞에 제가 발제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이 근래 들어 가장 저점을 기록할 것이고, 그리고 2020년은 그거보다는 나은 느낌,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된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회복되는 건 아니죠. 세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하는 기업, 준비하는 투자자들에게 그 기회가 고스란히 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제 주체에게는 또 반대로 역행하는 흐름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현안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책으로서 완만한 회복세에 여러 가지 반등하는 그런 기조를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 각자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우리 특집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님과 두 분의 경제 전문가들 모시고 세계 경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2020년엔 경제적으로 대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기회를 잡아라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 기회라는 단어가 우리 경제 또 세계 경제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KBS 뉴스 경남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